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대구와 부산 지역 단수 공천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인사들이 꽤 보입니다. 여야의 공천 쟁점과 개혁신당의 내용까지 패널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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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취재 바로 보시죠. 네, 국민의힘 오늘 공천 상황부터 자세히 짚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출신으로 이른바 양지로 불리는 곳에 공천된 사례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이 해운대 갑의 단수 공천이 된 건데 일단 해운대 갑의 경우에는 계속 보수 정당이 당선돼 왔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이제 영남 지역, 즉 우세 지역의 영남 지역에 대한 공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면 그 공천 잡음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김성태 전 의원도 이제 공천을 포기를 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이제 공천할 때 보면 대통령실 출신들을 그동안 거의 공천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한두 명씩 지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 전체 공천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이제 발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좀 줄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보니까 이제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 내에서 있었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일단 경쟁력이 좀 앞섰다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워낙 처음부터 주진우 전 비서관은 이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실상 거기에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주진우 전 비서관의 일단 예. 약점은 좀 예상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경선이나 이런 걸로 발표되지 않는 지역,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마 이제 아직까지 현역 지금 탈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역구 탈락은.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아마 앞으로 있을 공천에서는 바로 이제 지역구 탈락이 다음번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경선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 있고 도전자 있을 경우에 경선 붙여준 데는 그나마 현역 의원들 좀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건 살려줬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마 현역들에 대한 본격적인 물갈이 공천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 요건에 확실히 해당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경쟁력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질문하신 취지가 대통령실 출신인데 단수 추천했느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단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에 따라서 굳이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차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설명인데 그러니까 경쟁력이 앞설 경우에는 단수 공천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 눈높이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절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5명이 이렇게 넘어갔다, 용산 출신들이. 그렇게 단수 공천을 받았다 그러면 예. 사실 용산이 주도하는 공천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한두 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당이 설명하는 대로 실제로 오히려 용산이 역차별되는 예. 정도 아니냐.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당의 권위가 지금 먹히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예. 어떤 다수는 의원들의 어떤 살신성이라는 모습 또 실제로 김성태 의원도 스스로가 주장을 걷어들이는 예. 이런 앞에 있어서의 어떤 모범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상당히 어떤 수년하고 있는 연착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특히 공관위원장이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앞으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는 내부적인 어떤 반발을 하기 예. 어렵게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해운대 갑의 경우에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불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고 이 지역이 지난 총선 당시 부산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격차로 이긴 곳인데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곳에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그것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 도전을 해서
단수 공천됐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상징적이다. 사실 양지 중에 양지인 곳에 예. 하태경 의원은 아마 본인은 지역구 사수를 하고 싶었겠죠. 본인이 공들여갖고 3선을 한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그 지역을 사실상 양보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누구의 차지가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을 차지한 것은 이른바 검사 공천이 있었던 거죠. 주진우 법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아주 초기부터 그리고 선거 캠프부터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주진우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이 당수 공천 이 리스트에 윤재옥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유상범 전 수석 대변인 등 친윤계 인사들이 좀 대거 포함이 됐거든요. 지금 친윤들이 좀 뒷심을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긴 해요. 글쎄 뭐 제가 보기 뒷심보다는 예. 그 경쟁력이 좀 입증된 분들에게 그냥 먼저 이렇게 간 것 아닌가 싶은 게 경쟁력이다. 예. 실제로 TK에서 다선 의원, 3선 이상 의원은 3명뿐이 없습니다. 김상훈, 윤재욱,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세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초재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상당 부분 어쨌든 뭐 그 경쟁력을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닌가 싶고 뭐 친윤계 의원이라고 생각 뭐 할 수는 있겠으나 이분들이 사실은 당의 주류 역할도 해온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제 뭐 현역 원내대표인데 뭐 이런 분들을 뭐 컷오프 시킨다는 건 사실 예상이 안 되는 것들이라 여기에서 친윤이라는 프레임보다는 오히려 TK에서는 공천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컷오프를 좀 최소화시킨 것 아닌가 예.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영남권 현역들 상당수는 대부분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육선에 도전하는 이 주호영 의원은 정상환 상임위원과 그리고 초선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경선을 치를 전망입니다. 영남권 현역들을 지금 경선을 치르게 한 배경, 이현종 의원님은 이게 배경이 뭐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공천 잡음을 일단 없애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면 경선에서 만약에 패할 경우에 뭐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현역들한테 굉장히 프리미엄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선을 치른다는 거는 현역이 압도적으로 좀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 조직을 관리해왔고 예. 또 거기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지난 지방선거 때 구의원, 시의원이라든지 여기 공천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조직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전자가 정말 어떤 거물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아마 이걸 뚫기가 어려운 상황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웬만하면 지난 선거 같으면 아마 단수 공천을 줬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번에 경선을 다 붙인 거는 그만큼 잡음을 없애기 위한 저는 이 효과가 크고 또 도전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한번 도전해 봤다. 물론 이게 도전하는 경우에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해왔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는 이제 보다는 이제 앞으로 지금 발표 안 된 지역 예. 이런 지역에서 과연 그러면 이제 단수 공천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마지막 남은 퍼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퍼즐이자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우선의 주호영 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반면에 이 오늘 발표 명단에서 빠진 중진도 있습니다. 눈길이 가는 사람 단연 김기현 전 대표인데 경선 지역 대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본인이 예. 자기 스스로의 거취를 말하자면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럴까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박맹우 그 후보하고의 전 의원하고의 매치를 시키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보면 극단적으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컷오프 시키는 그런 결단을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거의 반박을 하지만 더 이상 그 기회가 없는 거의 그런 정도로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울산 남구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우 전 의원은 어제 면접에서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모습도 함께 보시죠. 김기현 후보에게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북구를 보냈는데 그거 안 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묻는 것 같았어요. 그쪽의 답은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이벌이냐고 물어봤다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질문하시니까 라이벌이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뭐 이게 답변 중에 북구를 보냈는데 이 김기현 전 대표를 북구로 보냈는데 안 간 곳에 대해서 박맹우 전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대목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 김기현 전 대표를
다른 지역으로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이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제 그 낙동강 벨트 탈환 얘기하면서 이제 중진 3명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잖아요. 부산 중진들을.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울산도 북구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니까 그렇죠. 찾아와야 한다. 그렇다면은 가장 울산시장도 했고 당대표도 했던 경쟁력이 입증된 김기현 전 대표가 헌신성과 선당 후사를 발휘해 줘야 한다고 분명히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성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중진들 더더군다나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 의해서 이번 총선도 지역구를 이동하는 그런 헌신성을 발휘했는데 직전 당대표가 이런 요구도 거절했느냐라는 그런 약간 서운함과 말하자면 또 형평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반영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맹우 전 시장도 사실은 광역시장 출신의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만만치 않은 분이라 이렇게 되면 어제 전 면접장에서의 저 신경전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사실 본선보다도 더 힘든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과연 여기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에게 뭐 치명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박맹우 후보는 슬쩍 이제 그 북구 이전 후보 그러니까 이전설을 흘리면서 좀 김 대표를 압박하는 그런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울산 중구의 예비 후보 면접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박성민 후보의 삼청교육대 관련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삼청교육대 갔다 왔다고 했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정확한 워딩이 뭐? 삼청교육대 갔다 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왜 농담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느냐. 공관위원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박성민 의원은 뭐라고 대답을 한 겁니까?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다.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 이틀 뒤에 김성태 의원님이 울산에 내려오셨어요.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화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내려왔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 이제 이 박성민 의원을 향해서 삼청교육대 발언을 했고 이와 관련된 질문이 어제 면접장에서 나왔다고 경쟁자인 정연국 전 대변인이 취재진에게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있던 일을 자기가 받지 않은 질문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저는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당의 후보와도 아니고 당내에서 같은 당의 동지와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청교육대 다녀왔느냐라고 본인이 받은 질문도 아니고 경쟁 후보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까지 확인해서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든 뭐 정가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뭐 형사 전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차 관문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들께 하나의 선택지로 내보내질 수 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박성민 의원은 또 현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 건 아니다. 하지만 입소 대기를 한 건 맞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할 숙제가 저는 박성민 의원에게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박성민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사실상 김성태 전 의원이 본인의 공천에서 이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공격을 하면서 찐윤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뭐 공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선을 붙이더라도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도 국민들 앞에 선택지로 놓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박성민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이야기를 하다가 또 말이 나왔었고 오늘 이 지역도 지금 경선 명단에서는 빠졌거든요. 그럼 뭐 공천위에서는 어떤 의도일까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가까운 분들이 공천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소위 이제 처음에는 뭐 박성민 의원도 예전에 전략기획부총장을 하고 당에서 꽤 실세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이제 공천 과정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또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천이 예를 들어서 윤핵관이나 뭐 이 용산 공천이다 뭐 이런 논란들을
지금 불식시키는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걸로 보면 오히려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피해를 보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박성민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경선 지역으로도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의원 출신이고 꽤 지역에 어떤 기반이 튼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웬만하면 예전 같으면 이제 경선이라든지 그냥 당수 공천 할 텐데 안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전적인 전략적인 측면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아마 공천되더라도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울산 지역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충분히 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예.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정영환 위원장이 좀 이게 당기고 밀고 이런 밀당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명단에 없는 중진들이 권성동 의원, 김기현 의원, 박성민 의원 등인데 뭐 현재 친윤으로 분류되거나 친윤으로 불렸던 의원들인데 물론 이분들이 오늘 명단에 없다고 해서 컷오프가 됐다거나 끝난 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건데 결국 남은 과제는 지역 재배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이 후보자들에게 재배치 의사를 묻기도 했는데 오늘 공관위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우산 인력들이 경합되는 데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방정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좀 할 것 같아요. 위원들이. 우수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본인이 동의한다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경쟁력이 없는 쪽으로 후보가 없는 쪽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재배치 사실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뭐 말 그대로 고차 방정식이에요. 이 상황에서 뭐 잡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죠. 파열음도 나올 수가 예. 있죠. 그래서 사실 정당이 어느 이제 그 인물 교체를 할 때 그 인물 교체를 공천의 차원이 아니라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한동훈이라는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와서 처음에 개인 인기는 매우 올라갔지만 당의 인기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건 한동훈 현상이 있는데 한동훈 효과는 있는 것이냐 하는데 지금 한동훈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적 선행 지수가 이제 후행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저는 상황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가장 큰 난관에 지금 봉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공관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그 말하자면 중진들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좀 전략 지역들을 정치적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여론도 돌리고 프로파일링 통해서 최적의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후보 재배치를 통해서 경쟁력을 극대화한다. 이 원칙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지금 내일 아마 난상 토론을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쏟아져 오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당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공천의 키포인트, 이기는 공천. 명분 있는 공천, 국민 눈높이 공천. 그걸 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조금 파열음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식 시스템 공천이 좀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긴 하는데 민주당보다 좀 공천 잡음이 좀 적다, 비교적 적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처음부터 사실 한동훈식 공천했을 때 따라붙었던 건 사천 논란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매끄럽지 않았고 뒤늦게 김경률 비대위원회 사실상의 하차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영남권의 공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언론에서 국민의힘의 상황을 소리 없는 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용산 출신 인사들, 장차관들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도전장을 던지고 있죠. 어느 지역에? 이 바로 현역 의원 지역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또 향후 공천 작업의 뇌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전희경 전 비서관도 의정부 갑 그리고 중랑을에 각각 단수 공천이 돼 있는데 추가로 대통령실 인사들이 어디로 배치되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 체제의 개혁신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의 신당과 이낙연의 신당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쓴소리도 했는데 오늘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대표께서 생리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모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란 그런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 이게 좋은 정치입니다. 생리적으로 같은 사람들끼리
패거리 만드는 이 패싸움 정치, 이거 그만하자고 제3지대 시작한 거죠.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걱정을 잘 감안해서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종민 최고위원은 정치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유, 최근 며칠 동안 그 당 내부의 갈등들이 밖으로 퍼져 나왔기 때문인데 네.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 현재 개혁신당의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지지자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 보고 예. 그런 위기를 확장하기 위한 당내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제3지대를 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왜 이 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도 필요하지만 정의당 출신의 박은석 의원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야만 이 당은 국민의힘이 잘하면 국민의힘한테 힘을 몰아주고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에 힘을 몰아줌으로써 서로 간의 어떤 그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캐스팅 보드를 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려면 이준석만 주도하고 이낙연만 주도하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스스로 그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자기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실제로 세 가지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것 중에 실제로 물론 다 각자 출마하자 대구든 광주든 그건 다 받아들이지만 모든 선거의 홍보의 주관을 이준석 대표가 가져간다든지 예. 또 혹은 특정인들은 출마를 할 때 혹은 비례대표든 어디든 간에 뭐 출마를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조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근본적인 갈등의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당내 권력이겠죠. 이거 두고 이제 지금 다툼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그동안 이제 지지층들이 사실 합당 과정에서 많이 흔들리고 또 지금 탈당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가시적으로 본인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세 가지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책과 홍보 관련된 거는 자기의 정권을 달라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이 어르신들 이제 무임승차 문제라든지 여성 군대 입대라든지 뭐 등등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본인이 끝까지 가고 싶다는 거고 홍보 같은 경우는 일단 홍보라는 게 일단 돈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6억 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의 어떤 지출권을 본인이 좀 갖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본인이 쓰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뭐 갖고 그렇겠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본인이 쓰면 잘 쓰겠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뭐 이 당이 지금 돈이 많이 없는 정당인데 일단 이제 곳간을 본인이 갖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배복주, 유호정 두 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자기 지지층들을 뭔가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동인데 저는 이런 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주도권을 지금 빼앗길 위기에 있자. 왜냐? 현역 의원들이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아까 우리 공천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아마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컷오프 시키고 하면 좀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올 수 있다는 했는데 최근에 허은하 전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전화도 안 받는다고. 이제 콜백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본인이 저 뒤에 있는 의원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이고 오히려 민주당 출신들이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 지금 최고위원회 불발, 기자회견 취소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실제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 이준석 대표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입장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 제안했는데 뭐 두 가지는 거절했다. 뭐 공동 선거 지위를 거절했다. 그 제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거절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거절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정책, 홍보 지휘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 지금 요구사항들을 이낙연 대표 쪽에서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놓고 약간 시계를 2년 전으로 되돌리면 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할 때 당시 윤석열 후보와 갈등 빚었던 사안이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홍보 전략과 홍보 정책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 있었고 비용 집행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순간 자맹에 들어가서 결국 그 선거 그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다가 울산 회동이라는 극적 봉합을 통해서 다시 이제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울산에 그렇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찾아서 만난 일. 그 사건의 발단이 바로 홍보 집행비였어요. 맞습니다. 한 뭐 2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다시 지금 촉발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명확하게 지금 세 가지를 지적해서 얘기한 거는 본인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겠다.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이건 그립을 쥐고 가겠다는 건데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당의 전략, 그다음에 인물 영위까지도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산했는데 과연 이걸 그럼 이낙연 대표가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바지 사장 역할밖에 못하게 되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받기 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신당의 지분 형태를 놓고 보면 결국 이렇게 많은 돈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고 집행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수 비치잖아요. 욕심으로 비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개혁신당이 지금 이런 내홍과 이런 내전 양상을 최소 일주일 안에 정리가 안 되면은 저는 제3지대의 존재 자체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갈등을 봉합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개혁신당의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16일 이준석 대표는 갈등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고위원회의 왜 갑자기 취소됐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그쪽 본청 쪽의 공간을 배정받아서 회의실 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한 다음 주 월요일 수년하게 된 겁니다. 내부 갈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전혀?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이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전권은 이낙연 대표에게 있는 것이다. 뭐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읽히는데 이 개혁신당이 통합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뭐 총선 50여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순항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거 이낙연 대표가 받기 어렵습니다. 이 정책이란 게 어떤 정책입니까? 사실상 반장애인, 반여성 정책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배복주 의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날선 공세에 펴니까? 박경석 전장현 대표의 부인 되시는 분이죠. 배우자죠. 이 전장현 대표는 원래 후천적 장애인이신 분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이웃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해병대 나온 이후에 나중에 사고로 장애를 받게 되신 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하철 투쟁이라도 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목소리 좀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의가 아니다, 불법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전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수용 불가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혹시 쪼개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하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 쪼개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으로선 쪼개진 의미나 임팩트도 미미해요. 이준석 대표한테는 굉장히 그 미안한 얘기지만 쪼개져도 사실은 민주당만 남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주류로 이어가고 이준석 대표는 더 몸짓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쪼개지면 정말로 낙동강 오리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쪼개지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나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좌클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민주당의 원래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제3지대에 있다. 아예 그 훨씬 더 민주당다운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 본인만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잘 추스려서 총선을 치르고 그 뒤에 그야말로 10석 정도 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에게 새로운 제3지대의 의미가 출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때부터 저는 승수를 쌓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분석하면 역설적으로 쪼개질 가능성은 낮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봅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소식 하나씩 짚겠습니다. 민주당은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심사 결과를 곧 통보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통보가 사실상 공천 배제나 다름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아마 지난주 이 시간에도 곧 통보할 거다 그랬는데 예. 이번 주에 통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고십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통보가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된 걸 보면 굉장히 이걸 두고 이제 고심을 거듭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일단 이게 통보가 돼버리면 이 본인이 이제 공천을 못 받겠다 싶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대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개혁신당이라고는 이제 거의 갈대가 생겼기 때문에 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에 따르면 경선에 일단 들어가 버리면 그 경선에 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당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옛날 이인제 방지법이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고심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 공천을 친명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들 또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지금 재판이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 노웅래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다들 이야기하는 게 나도 똑같이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정치 탄압받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단적으로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똑같다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천 줘야 된다. 안 주면 나는 무소속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 20%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게 타당한 어떤 합당한 바다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주에 또 발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또 곧 발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좀 나갈 곳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평가 하위 20%에 누가 포함되느냐 이게 지금 명문 갈등에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인과관계가 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냐면요, 이제 공관위의 전 단계에서 민주당에서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이 배점을 달리한 겁니다. 과거에도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줬어요. 총 경선 득표율에서 마이너스를 했던 건데 그 비율을 하위 10%한테는 30점 그리고 그 이후에 10%에 대해서는 20점을 감점하는 건데 그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춰봤을 때 사실상 컷오프 아니냐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는 대단히 다층적입니다. 동료 같은 상임위 의원들을 평가한달지 이걸 다 그 수치적으로 내거든요. 뭐 의안 발의를 한 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하위 20%에 이른바 비명이 많을 것이다. 이건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곧 통보가 있을 텐데 당연하게도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좀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곧 이제 아마 이제 통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곧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최근 벌어진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 광주을에서 총선을 준비하던 문학진 전 의원 등에겐 불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찐명으로도 불리는 안태준 당대표 특별 보좌역이 출마를 준비 중인데 이 상황들을 놓고 지금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인용했다는 도대체 여론조사의 근거는 뭐냐. 그리고 그걸 당대표가 어떻게 정보 접근권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얘기해서 전달할 수 있느냐. 게다가 그렇게 용태를 그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는데 당사자인 그 문학진 전 의원은 납득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렇게 말하자면 당이 전략공천 갈 때는 전략공천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심사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대표가 사적으로 전화해서 형님 운운하면서 그만둬야 되게 불출마 종용으로 비춰지는 거. 저는 이제 이게 원래 당대표가 그 선거 공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대신 우회하거나 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하자면 좀 막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당의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 뭔가 좀 본인이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조급증의 말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면은 국민의힘과 자꾸 비견되어서 이재명의 공천은 사천이 아니냐, 오히려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비선 라인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자꾸 의혹을 부추겨서 이게 심하면은 이게 당의 내용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전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20%포인트는 공개된 여론조사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용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게 지금 보도로 나온 거고요. 이게 확인이 되지 않은 조사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당대표 특별 보좌역과 성남시 경기도 라인 등 이른바 찐명계의 출마가 좀 잇따르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 데이터의 문제에 있어서 예컨대 이제 한민수 대변인은 공식적인 데이터에서 이루어진 결과다. 예. 그리고 전략공천위원장 안규백 위원장은 우리는 그런 조사한 적이 없다. 여기서 조금 과연 이것이 그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잘못돼 있다. 당대표가 그냥 와서 데이터가 그렇더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도 문학진 의원이 전직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앞선다고 하는 분은 문학진 의원 보좌관이에요. 출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좌관하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데이터를 돌렸을 때 과연 20%, 즉 30%를 그 사람이 얻고 문학진 의원이 10% 얻을 가능성이 과연 정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발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제에 있어서 과연 앞서서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게 당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게 어떤 정당성을 가지거나 합리성을 가진다고 믿지 못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하자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 그 지역이 한두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올바른 말하자면 선택 또 올바른 어떤 조사 기법에 의한 것이냐의 질문까지 내관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찐명, 이른바 찐명들이 민주당의 텃밭, 그 이른바 양지를 또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또 후원 관련해서도 또 인과관계가 있고요. 맞아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상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저는 아마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밀고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후퇴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주로 토의 특보 출신이라는 분들이 다 배치가 많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현역 의원들하고 이제 같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이 지지층들이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이 후보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갑자기 이제 본인들이 모르는 당원들이 많이 이제 입당해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을 가져가는 이재명 대표의 뚜렷한 정책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온전히 만들겠다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이제 공천 배제론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타 인물도 마찬가지 같아요. 결국은 현역들이 사실 이제 민주당이 고민이 뭐냐면 지난 선거에 너무 많이 이겼어요. 그렇다 보니 너무 현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정치 예비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방선거 때 패배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또 이 특보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뭐 찐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역 의원들을 흔들 수밖에 없고 그 현역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충성도가 약한 이명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 한다 이런 주장이신데 물론 민주당 측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상황이죠. 이 공천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어제 SNS에 자신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이 성동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중구 성동갑 출마 의지를 밝힌 건데 자 그러면은 임 전 실장은 뭐 이 지역은 사실 지금 전략 지역구로 이미 민주당에서 지정을 한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자기를 전략 공천해 달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경선을 그래도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넓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전략 공천이 됐으면 대표 원내대표 서초로 가면서 그러면 임종석 의원이 내 거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략 공천을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 단수 공천이라 되면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돌려서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야말로 20% 이상의 격차로 난다라면 단수 공천 지역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언론상에 나타나는 이야기 자체는 뭐냐면 이 안에서 조사하는데 임종석의 이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있던 조상호 변호사가 드러난다든지 또 무슨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무슨 변호사가 들어온다든지 또 추미애나 이현주 이런 사람들도 이름이 검명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임종석은 험지에 가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랑이가 된다는 거고 유인태원 얘기처럼 최소한 경선이라도 붙여줘서 본인 스스로가 이기든 지든 뭔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걸 줘야지 뜬금없이 아무 지역이나 가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처럼 됐는데요. 예. 이른바 뭐 친문 내지는 비명계 인사의 대표격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히려 화제가 되고 또 분란의 한 중심에 있는 만큼 공천을 안 주기가 어려워진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골라갈 때는요. 뭐 홍익표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기도 했지만 또 다른 출마 예비자가 있기도 했어요. 다 교통정리가 되고 가는 그 과정을 당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와서 뭐 뜬금없이 송파를 가다? 그러면 송파에서는 선택받을 수 있나요? 물론 한켠에서는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적 중량감이 크니 비교적 험지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정도는 제안할 수 있지 몰라도 다른 지역으로 사실상 내몰리듯이 하는 거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원팀으로 한 목소리 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다른 전선을 굳이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뭐 당 안팎에서는 이럴 일이 아닌데 이 임 전 실장을 둘러싼 문제가 너무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가 관심이에요. 뭐 일각에서 송파 갑 지역구도 거론이 된 바가 있지만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상황 관리가 안 돼서 원튼 원하지 않든 이게 문명대전의 상징처럼 커져버렸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건 퇴로를 출구 전략을 짜기에도 애매한 지점이 돼버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비난이 있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당권을 잡고 또 대권까지 도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거나 혹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제거해야 되겠다,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임종석 전 실장도 운명처럼 다시 왔는데 내가 실망시켜 드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충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20대, 21대 총선에서 그 폭망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른바 포스트잇 공천이라고 발표했다가 떼고 하는 이런 난맥상들이 결국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른 것처럼 임종석 이 전 실장의 문제가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상징적인 부분이라 명문정당을 깨지 않으려면 조금 양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관리해야지 이제는 출구 전략을 짜거나 퇴로를 열기에도 매우 고차방 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어제 녹색 정의당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전국위원회 회의를 저녁에 열었는데 관심이 모아졌죠.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내렸는데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 만장일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녹색정의당이 지금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합쳐져서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당의 일부 분들은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했던 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녹색당 계열이나 이제 이 장혜영 의원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독자 노선을 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례정당, 연합정당에는 거기는 뭐 진보당도 있고요. 또 뭐 시민단체도 있고 또 기본소득당이 뭐 이름 바뀌었는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들어갈 때는 최소한 그 지금의 의석보다 많은 비례 의석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체 의석이 6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의석.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 지역구에 지금 출마하는 심상정 여영구 의원.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들 뭐 등등 이런 걸 제안했는데 아마 그거 민주당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독자 생존론을 일단 했는데 글쎄요. 이게 뭐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녹색정의당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생존을 가능한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좀 내부적으로 더 아마 논란이 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좀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녹색정의당 입장이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죠. 사실상 준연동형제 그 정의당의 협력이 없었으면 통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거는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상당히 불식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논의에 참여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녹색정의당이 취한 정치적인 현실도 고려해야 될 겁니다. 2004년도에 민노당으로 국회 입성 성공했지만 이 20년이 지난 이후에 성적표 상당히 초라합니다. 청년 정치인들 발탁했지만 청년 정신, 청년 정치 제대로 구현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소득당은 현재 이제 새진보 연합으로 다시 출범을 한 상황이고 이 녹색정의당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범야권의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 진보당, 새신보 연합으로
구성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진보당이 민주당의 지역구 10곳 내외를 진보당 몫으로 할당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진보당은 민주당과의 지분 협상은 사실 무근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 좌파 블록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하나, 진보연합 하나를 이렇게 하나에 가는데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이야기. 진보당 측에서 지역구를 끼워 넣은 것이죠. 그건 협상의 전제를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상규 의원의 관악이라든지 또 김재현의 의정부월 같은 데를 확실하게 지역구 달라. 그리고 지난번에 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라도의 김성희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한 분들이 아니야. 그냥 대충 이야기하고 합의해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길은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처음부터 매우 방향도 잘못된 거고, 또 특히 녹색정의당이 한석을 못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래 우리가 생각해왔던 다당제의 길이라고 하는 다양성을 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의 뭐랄 수직 계열화를 위한 진보 블록을 종속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한테 그런 정당을 주는 대신에 지역구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연동해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진보당은 과거 헌법재판소 내란 음모 혐의로 강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지금 이 지역구를 달라고 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난번 이 전주울에 강성희 의원 출마할 때 그때 이제 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그 후보를 안 냈잖아요. 그때 프랭카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지난번 그 선거 때 보면 정말 진보당이 총력전을 펼쳤거든요. 뭐 수천 명의 당원들이 내려가서 오랫동안 선거운동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 통진당 후신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뭐 이석기, 이정희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가 맥이다 아닌 게 바로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고 진보당의 대부분의 핵심 인사들이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목적으로 내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블록들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에 80여 개 지역에 지금 출마를 할 거거든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진보당을 너무 얕잡아 본 거다. 이 지금 세력이 간단치 않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장을 펼쳐진 이상 예전에 우리가 2012년도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당시에 통진당하고 결국 자리 주물러 인해서 당시 민주당이 121석밖에 얻지 못했던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2의 통진당 사태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 건데 민주당 입장도 짧게 들을게요. 일단 여러 그 방향성과 개방성을 갖고 논의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뭔가 주요하게 논의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무리하게 지역에 민주당의 의석을 내지 않고 후보를 내지 않는 요구는 관철시키기 어렵겠지만 뭔가 지금부터 첫 단추를 꿰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이렇게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도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